자,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제 판례 잠깐 볼게요. 예, 판례. 그래도 이제 최근 판례가 근데 18년부터 이게 발음이 이상한가 아니면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18년부터의 판례니까요. 그 시험에 들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중요한 판례들이 들어 있어서 예, 뭐 그래도 이전의 판례보다는 그 내용이나 빈도는 낮죠. 그래도 이제 점검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 내년부터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것은 내년부터 우리 그 금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게 시행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년부터.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 시행에 들어가면 2차에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개정이라서 혹 물어볼 수도 있지 않나. 1차보다는 더군다나 더. 그래서 이제 개정법 내용들도 좀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나올 수도 있죠. 뭐 아직 시행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리해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개정이라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 내용까지도 여러분 확인해 보고 시험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1번에 국회에 있을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이 18년도에 나온 판례는 우리 앞에서도 봤기 때문에 좀 가볍게 정리할게요. 이 고발은 소추 조건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쵸? 19년 판례만 좀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이 19년하고 20년. 자, 이 고발은 소추 조건이고, 그래서 요거는 뭐 특별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을 때 그 고발이 유효한 거죠. 근데 밑에 진한 글자만 툭툭 따라오세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 고발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적법한 고발이 아니고 이 고발이 소추 조건이기 때문에 적법한 고발이 없으니까 기소를 했을 때 공식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 공기판이 되겠죠. 2번. 중요합니다. 이거 헌재 결정은요. 우리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누구든지 신체 구속을 당한 때 즉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갖는다 할 때 구속은요, 우리 이건 사법 절차상의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상의 구속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 절차상의 구속이 뭐냐? 이번에 우리가 나옵니다, 그죠? 난민 인정 심사를 했는데 이 불회부 결정을 받은 청구인 환송구역으로의 출입을 막은 것, 이것이 우리 행정 절차상의 구속이다라는 겁니다. 자,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를 했다는 거죠. 청구인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했다는 거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침해했다 보는 거죠. 됐죠? 자, 3번. 자, 이거는 여러분 불합치 결정이 났고 최근에 수송법 바뀌었죠. 그 바뀐 수송법 뒤에서 볼 거니까요.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치 결정이 났죠. 이게 뭔데요? 우리 영장 체포 목적으로 수색을 할 때 그때 수색 영장 이거 필요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전 법 규정은 수색 영장 발받을 시간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영장 수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거는 영장주의에 위반한다는 거죠. 반한다는 거죠. 예, 영장 수색은 수색 영장 발받을 시간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영장 수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뒤에 가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강제체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기소성 있는 판례라서 중요합니다. 자, 강제체뇨. 강제체뇨 넘어가세요. 강제체뇨는 범죄사를 위해서 강제체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이죠. 이 보충성 요건이라는 거죠.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체뇨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도뇨관을 그 요도를 통해서 방광까지 집어넣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인격적인 굴욕감이 보통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보충성 요건이요. 그 3번에 피해자의 소변을 제치하는 것은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수색의 방법. 이거 여러분 오답을 건다면 여기 그거겠죠.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된다 하면 틀립니다. 우리 강제체열에서 그렇게 나오죠. 강제체열은요,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받아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영장 발받아서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강제체뇨도 결국 법적 성격은 두 개죠. 어느 하나만 된다, 하나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4번에 만약에 이제 의료 시설까지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뭐 바지 벗기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자라고 했는데 이놈이 자발적으로 동행에 응하지 않으면 임의 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적합한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행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것은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된다는 거죠. 됐죠? 이때 우리 경찰장부로 허용되는 수갑이나 보선 같은 거 되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사례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려면 보시고요. 6번은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우리 공장 변경 없이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모 인정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 공장 변경 없이 재판하기 위해서는 방문행사의 실적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그죠? 그 여기잖아요. 방문행사의 실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장 변경 없이도 단독범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 인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7번.
검사가 공장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사질 대한적용법조 그 적용법조 해석에 따른 처벌 기준까지 특정 기재한 경우 이거 기소이익이 있는가? 없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에요 이 적용법조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해도 어떤 법 조문을 대입할지는 법원의 정권이거든요. 검사가 공장에 적어놓은 법 조문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됐죠? 법률의 해석 및 적용 문제는 법원의 정권이다. 법원은 검사의 공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자, 8번요. 그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 절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가? 당연하죠, 여러분들. 우리 최후 변론 기회는 줘야 돼요. 검사 피고인 모두에게.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모두 줘야 되는 거죠.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 절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거죠. 자, 9번. 그 우리 보강 증거 있잖아요. 보강 증거에 관한 최근 판례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보강 증거 됩니다. 여러분 보강 증거는요 거의 대부분 다 됩니다. 그죠? 보강 증거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뭐 우리 자백의 진실성만 담보하면 되고요. 그 인정, 서정, 물정 다 불문이잖아요.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 증황 증거도 되고요. 그러니까 보강 증거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이런 보강 증거가 안 되는 것은 우리 판례군이 있죠. 이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 못하는 거. 이거와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동기를 기재한 서류. 어떤 범죄를 자백했을 때 이 범죄를 부하게 된 동기를 기재한 서류도 보강 증거 안 되고요. 그다음 경합범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필요하죠. 그러니까 H에 대한 보강 증거와 보강 증거가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이 판례군이 보강 증거 안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됩니다. 자, 10번요. 항소 이유 제출 기간 경과 전에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가? 없죠, 여러분. 항소 이유 제출 기간 얼마예요? 20일이죠. 20일 동안은 항소 이유를 수정, 추가, 보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유 제출 기간 도과되기 전에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됐죠? 간단하죠? 그다음 11번. 항소 이유서 부재출을 이유로 항소약 결정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렇게 돼 있네. 이건 항소 이유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항소약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근데 항소 이유 제출 기간은요. 기록 접수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이죠. 기록 접수 통지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항소인에게 하는 겁니다. 항소 대리권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항소인에게. 그래서 이제 이거 알고 들어가면 되죠.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 기록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의 제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에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당연하죠. 그 위에 첫 번째 줄에 항소 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해서 항소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기록 통지는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는 거잖아요. 대리권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소송 기록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피고인이. 그러면 항소 유사성 제출 기간 20일은 시작되지 않잖아요. 12번. 11번도 참고를 하세요. 뭐 10번도 참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항소 이런 절차들이 우리 경찰직에 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국가직이나 법원직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또 다르겠지만. 자, 12번요. 여러분 이게 그 어떤 거냐면요. 이게 이거 형법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죠? 일정년들은 A죄, B죄, C죄가 있을 때요. A죄, B죄, C죄가 있을 때 이 B죄에 대해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A죄하고 C죄로 기소가 됐는데요. A죄하고 C죄로 기소됐는데 A죄도 유죄고 B죄도 유죄예요. 그래 A죄, 이제 A죄 여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각각 따로따로 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동시에 경합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C죄의 형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7일 지나서 확정이 돼버렸고요. 요거만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 올라온 것은 A죄만이죠. 그러니까 A죄만 심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심리 판단해야 할 범죄는 확정 판결 전에 유죄 판결, 즉 확정 판결 이 C, B, B, B 확정 판결 전에 유죄 판결 요것만 항소를 제기했으니까 심리해야 될 것도 확정 판결 전에 A만 심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13번요. 이 12번도 그냥 참고를 하세요. 13번. 재심에 허용되는 대상. 이런 재심의 대상은 뭐 재심은 되게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요즘에는 뭐 유죄 확정 판결과 유죄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기각한 확정 판결이죠. 면소 판결은요 재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다음 14번요. 14번. 수사기관이 영장주를 배제한 위헌적 법령 우리 긴급조치 말이죠. 우리 뭐 유신 때 그 긴급조치 같은 거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 체포감금 직무범죄가 있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재심유가 있는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긴급조치에 따라서 뭔가 이제 체포구금을 해도요.
이 긴급조치가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그 자체가 바로 위헌적인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 했지만 이 법령이 위헌적 법령이면 사연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되면 죄심유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령에 따라 했다 하더라도 직무집행을 그것이 위헌적인 법령이라면 사유하는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되거나 그리하면 뭐 재심유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그다음 15번. 뭐 14번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재심이 중요하니까. 그다음 15번이요. 경합범 광해는 수개의 범죄 사유를 유죄로 인정하여 한계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 중 일부 범죄 사유에만 재심 청구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한 경우, 여러분 이거는 그 가장 기본적인 흐름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거 또 넣으면 틀리면 안 됩니다. 이제 그냥 말로만 할게요. A죄, B죄 둘을 합해서 유죄를 때렸습니다. 경합범으로. A죄, B죄 둘을 합해서 경합범 처단했어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A죄는 재심유가 있고 B죄는 재심유가 없어요. 근데 개시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둘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죠. 재심유가 있는 것만 개시 결정하면 안 돼요. 왜? 둘을 경합범 처단했거든요. 둘을 합해서 만약에 징역 1년 때렸단 말이죠. 1년으로 엮여 있으니까 둘 다 재심 개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 재심 사유가 있는 것만 유무죄를 심리하는 거죠. 재심 사유가 없는 것은 유무죄를 심리하면 안 돼요. 근데 재심 이유가 있는 것 유무죄를 심리했더니 무죄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떻게 해요? 재심 이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양형 심리를 하는 거죠. 양형 심리. 그렇잖아요. 재심 이유가 있는 이것은 무죄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재심 이유가 없는 것만 다시 죄값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둘 다 유죄를 때리면서 1년 때렸다면 지금 A죄는 무죄됐다면 B죄의 죄값만 다시 정하는 거죠. 이것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인가? 라는 겁니다. 위반이야 위반 아니야? 위반 아니죠. 죄값 줄여주겠다는 건데 당연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되니까 이전에 1년보다는 더 중한 형이 떨어져 있을 수는 없겠죠. 예,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 내용을 제가 쭉 읊어갔는데 여러분들 쭉 이렇게 읊어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정리해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중요한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시험장에서 기억나겠지 뭐, 그런 태도는 정말 안 맞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간요, 우리가 일주일 정도 그 통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리까리한 내용 이걸 일단 읊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중얼중얼 해보세요. 하지 못하잖아요. 시험장에서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6개월 더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내용이 없도록 하시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리한테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기간들 중에 그냥 여러분 툭 던져보고 하나도 주제들마다 딱 보면요, 잠깐 눈을 감고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다 설명해낼 수 있으면 그냥 툭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할 만한 시간으로 일주일이면 뭐 되지 않겠어요? 15번까지는 다 했고요. 이제 16번 재심 판결 확정 효력 범위.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인데, 재심 무조건 다 중요하니까 꼼꼼히 보세요. 여러분 재심이라는 것은요, 이 원판결의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유무죄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절차예요.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수동 절차로서 재심 판결이 확정이 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죠. 그리고 이제 2번, 3번 설명할 건데, 요거는요 이거하고 비교를 좀 해가지고 기억하셔야죠.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요게 이제 두 개를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그 이제 여기 유죄가 확정되는데요.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 확정인데 여기 이제 확정이 되고 이 재심을 청구 재심 이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거 형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 사면을 받은 거예요. 형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 사면을 받아도 재심 대상이 돼야 안 돼? 된다는 거. 이거 이제 중요한 거죠. 재심유가 있어서 개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재심 심판 절차에 왔어요. 이때 면소 때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 면소 판결 사유인 사면은 일반 사면만을 의미하잖아요. 여기는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실체 재판을 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무죄면요, 그럼 무죄 때리면 돼요. 근데 유죄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유죄면 여기서 형을 선고하면 됩니까? 형 선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을 경하게 선고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뭐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됐나요? 이건 기억해야 되고요. 지금 이 내용은 이게 아니죠. 이 판례는 이제 이건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1년에 집행유예가 2년 떨어졌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유예 기간을 도과해서 형성고 자체는 효력을 잃은 상태예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이 떨어졌어요. 재심 심판 절차로 왔습니다. 다시 심판해 보니까 여전히 유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벌금을 때렸다는 거죠. 벌금. 이거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이거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우리 재심은 이익 재심만 인정되는 거죠. 그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됐잖아요. 그럼 이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이거 다시 해야 되죠. 불이익 변경에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맨유 벌금 선고 불이익 변경 아니다. 그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가는 것은 불이익 변경 아니죠. 그럼 이거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됐냐면 유예 기간을 도과해서 형성고 자체는 효력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빵에 하루도 들어가지 않은 놈이야. 재심을 청구했더니 돈을 낼 판이라고. 그러면 이거 이익재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다 말이야. 어차피 이것을 다시 재판해가지고 판결이 떨어지고 확정되면 이거는 원판결에 당연히 효력을 잃는 거다. 그럼 이 자체가 완전히 효력을 잃고 이렇게 바뀌는 거다. 집행유예? 이거는 형도가 이게 집행유예 법률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유예기간을 도과하면 형성고 자체 효력을 잃는 거다. 이걸 다시 재판해서 판결이 떨어지고 확정되면 이건 당연히 효력을 잃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불이익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태도하고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왜? 형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판해가지고 유죄인 경우에도 여기서 형을 선고해버리면 이익재심에 반한다는 거죠. 왜? 형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는 어차피 다시 재판에서 판결 떨어지고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이익재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태도는 둘을 비교해서 기억을 하면 더 좋겠다, 그죠? 그다음 17번 패킷 감청이요. 이 패킷 감청 인터넷 해석 감청인데 요거는요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죠? 불합치 결정을 나가지고 법이 바뀌었죠. 우리 통비법 그 바뀐 통비법 내용을 뒤에서 볼 거니까요. 이제 불합치 결정이 났다. 어떻게 해서 났는지. 이 패킷 감청은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인터넷 통신이 되게 많이 감청이 돼요. 근데 이것을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전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어갈게요. 자, 18번인데 여러분 항고법원이 1심 법원에서 수송 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당사자의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거. 여러분 그 항고법원이 이제 기록을 송받으면요 수송 기록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당사자의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왜요? 항고 이유서 뭐 제출하도록요. 항고 이유 제출하도록요. 그런데 보세요. 그 밑에 1번 보세요. 항고에 관하여 항고에서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있는 거예요. 통지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은 항고 유제출하도록. 그런데 2번 보세요. 재항고인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인용한 1심 결정에 적시항고를 했는데 적시항고장에 항고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항고유를 적었다면 이야기 달라져요. 근데 항고유를 적지 않았다는 거죠. 원심의 1심 법원으로부터 수송기록을 송받은 당일에 바로 항고를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통지해야죠. 그래서 항고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적시항고장에 항고유를 적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적시 항고장에 항고유를 적지 않았으니까 항고유 작성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적시 항고장에 항고유를 적지도 않았는데 원심이 1심으로부터 수송 기록을 송받은 당일에 바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항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수송 기록과 증거물을 송받았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것 잘못이 있죠. 이것도 항고라는 이 절차에 대해서 우리 뭐 경찰직에서 잘 안 물어보는 이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참고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한번 들어보면 시험에 나온다면 틀리지는 않겠죠. 19번요. 이거는 뭐 공장 변경은 우리한테 중요한 주제는 맞습니다. 근데 어렵진 않죠. 방어에 결국 불이익이 없어야만 공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피고인의 방어에 실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 사실을 방조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번에 단독정범 공동정범이었죠. 이제는요 공동정범 방조인데요. 결국 방어의 불이익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20번. 여러분 피고인만이 항소를 되겠습니다. 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 수강명령 이수명령인데 이거는 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거잖아요. 내가 뭔가 수강을 해야 되고 이수를 해야 된다면 그때 뭐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형에 준해서 평가를 합니다.
다른 형은 다 동일하고요. 수학명령, 이수명령만 이렇게 부과를 했다면 이 불이익 변경이겠죠. 실제로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학명령,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는 않겠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자유심정주의. 자유심정주의는 우리한테 좀 많이 물어보는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자유심정주의. 너무 뭐 옳은 말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1번 들어갈게요. 21번 포괄일제 공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포괄일제 여러분 우리 공장변경의 유일한 요건은 동일성이다, 그죠? 동일성. 이 포괄일제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마다 동일성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죠. 뭐 전체적으로. 이건 뭐 우리 많이 했다, 그죠? 포괄일제 나오면 뭐 개개 뭐뭐뭐 해야 된다면 일단 틀리죠. 예, 전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전체 포괄적으로. 근데 개개라고 가야 옳은 게 있죠. 예, 상습범 포괄일제를 잡아겠을 때 보강증거는 개개에게마다 보강증 필요하다는 게 판례잖아요. 이거 하나 기억하고 나머지는 뭐 전부 다 뭐 전체 포괄적 이렇게 가고 개개라고 하면 틀리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23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요. 여러분 거기 쭉 가가지고 이거는 뒤에 가서 우리 한목에 우리 취업 제한 있죠. 이거는 한목에 정리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지 말고요. 뒤에 가서 한목에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나란하게 대비를 했으니까 그때 설명할게요. 이거는 X 쳐놔도 돼. 이거는 뒤에 가서 한목에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제가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자. 자, 24번요. 새로 선임된 사선변론에 대한 수송기록 통지 요부인데, 자, 이 주제도 우리 경찰 측에서 많이 물어보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래도 참고로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우리 항소를 제기하면요. 이제 기록이 상급범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기록이 상급범에 접수가 되면 접수 통지를 하잖아요. 접수 통지를. 이 접수 통지는 항소 유서 작성 제출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거잖아요. 기록 접수 통지를 하잖아요. 누구한테 합니까? 항소인과 그 상대방. 그리고 기록 접수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됐다면 변호인에게도 하잖아요. 그렇죠? 기록 접수 통지 후에 변호인 선임되면요. 그 변호인에게는 기록 접수 통지를 새롭게 안 합니다. 기록 접수 통지 전에 변호인 선임되면 변호인에게도 기록 접수 통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 내용은 뭐 국가직에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일단 이름은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1번이 그 내용이죠. 형소법 법원 항소법원이 항소인 피고인에게 수송기록 통지를 하기 전 나왔죠. 전 변호인 선임돼 있다면 변호인에게도 수송기록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송기록 통지한 다음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렇죠. 자, 2번요. 이런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서면을 선정하고 항소법원이 국서를 선정했다는 겁니다. 항소법원이 국서면을 선정했다는 거예요.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수송기록 통지를 했다는 거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국선에게 했겠죠.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접수 통지를 한 뒤에 사선이 선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선은요 사선을 보충하는 겁니다, 그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면 국선은 무조건 선정을 취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선은 반드시 선정 취소합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했으니까 국선의 선정을 취소를 했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 접수 통지 후에 변호인이 선임됐으니까 이 변호인에게 다시 기록 접수 통지를 할 필요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에 항소의 제출 기간은 국선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수송기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그렇죠? 항소 요수의 20일. 여기까지 논리 전개는 아시겠어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요. 4번. 한편 우리 형소 규칙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 항소의 제출 기간 내에 피고인 책임질 수 있는 사유로 항소의 제출 기간 내에 말이죠. 20일이죠. 피고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면이 변경되면 그 국선에게도 수송기록 통지를 하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소 규칙에는. 이게 뭐냐? 이제 국선을 선정을 했어요. 기록 접수 통지를 했다고요. 국선과 항소인에게. 그런데 항소 유수 제출 기간 20일 내에 국선 선정이 취소되고 다시 국선을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선에게는 기록 접수 통지를 하도록 형소 규칙에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항소의 제출 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로 국선이 변경되면 그 국선 변호인에게도 수송기록 통지를 하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규칙에는. 이 규정을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사선이 선임된 경우까지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는 거다. 됐죠? 그 밑에 이제 그 5번은 이제 종합 결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죠. 됐죠?
그러니까 사선과 국선을 다르게 취급해야 되겠구나. 이건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면 돼요. 일단 25번입니다. 재심은 일단 중요한 주제니까 기억해야 돼요. 우리한테도.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 당초부터 이혼 무효다. 여러분 재심이 개시된 사건인데요. 재심 판결 당시 이미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지 당초부터 위헌 무효래요. 그러면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화되게 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취해야 될 조치는 뭐냐? 당초부터 위헌 무효니까 무죄죠. 폐지라고 해서 면소 때리면 안 되죠. 무죄. 우리 유실헌법 상에서 우리 긴급 조치 같은 거 있죠. 이거는 당연히 이건 뭔데 그 위헌적인 법령입니다. 그 당시 유실헌법에 입각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 입각해도 그렇고 이 당연 무효예요. 그 긴급 조치 같은 것은 영장조리 배제하고만 하는 것이거든요. 당연 무효니까 이게 나중에 추후에 이제 폐지가 됐다. 이제 재심으로 왔는데 이미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면소 때리면 안 돼요. 왜? 이건 당초부터 위헌 무효니까 무죄가 맞다는 거죠. 26번.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우리 소환 이런 것들이요. 법원 측에서는 뭐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니까 이것도 가볍게 보세요. 자, 1번부터 잠깐 볼까요?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소환. 피고인은 출석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환을 합니다. 우리 소환은 어떤 방법을 한다 했죠? 소환장 송달 그리고 서명교통. 그렇죠? 피고인이 길에 출석하느라 서면 제출, 차배기를 정해서 출석을 명한 때, 그다음 교도관부터 소환 통지를 받은 때, 그다음 법원 군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법원 군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기를 통지한 때, 서명 교통 이렇게 소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환장 송달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 이게 서명교통입니다.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 기일을 고지 또는 통지는 적법한 피고인 소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피고인 소환은 방법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2번 들어가면 되죠. 피고인이 원심 공판일에 불출석하자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갓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주소를 갓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 보정서를 원심에 제출했는데 그 후 갓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이 을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 소환장 등을 갓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했다. 요거는요 우리 법이 정한 피고인 소환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소환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볼 수는 없다는 거 됐죠. 법원 측에서는요 이게 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지네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7번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재정 신청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다른 중요한 증거. 여러분 우리 고등법원에서 이제 재정 신청 심리를 진행해서요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 있잖아요.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만 소추 가능하죠. 여러분 다른 중요한 증거만 있으면 되고요. 법원의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면 틀리잖아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으면 소추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다른 중요한 증거라는 것은요. 이 다른 중요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것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볼게요. 단순히 재정 신청 기각 결정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됐죠? 그러면 어떤 정도라고요? 두 번째 줄 맨 뒤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 신청 기각 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됐죠? 유죄의 확신이요. 의문 이건 아니에요.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이전에 나왔던 판례 같은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는 것은 고등법원에서 현실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고소인의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고등법원에서 실제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은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뭐 A로 고소를 했는데 우리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B까지 고소력이 미친다 라고 했을 때 검사가 불기소했을 때 제정신이 되겠다. 그런데 자 고소 객관적 불가분 때문에 A만 고소해도 B까지 효력이 미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고소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A만 심리해서 기각 결정이 확정했다면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는 것은 A만이죠. 그리고 A를 다시 기소할 때는 이게 다른 중요한 증거가 필요해요. 근데 B 있죠. 고소인의 고소 내용에는 어찌 보면 포함되어 있는데 고등법원에서 실제 심리하지 않은 B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 아니니까 다른 중요한 증거는 필요가 없겠죠. 됐죠? 28번 보세요. 엄주 측정 요구 과정에서 위법한 체포가 있었는지 여부. 여러분 이것도요. 이제
음주 감지기 있잖아요. 음주 감지기는 우리 그 호흡 측정기보다 낮은 수치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죠? 예,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면 호흡 측정기 검사가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 측정 음주 감지기 시험이죠. 음주 감지기 시험에 명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예, 음주 감지기 시험에 불응한 경우도 호흡 측정에 불응했다라고 보는 거죠. 예, 호흡 측정 불응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왜? 음주 감지기 시험에 음주 반응이 나오면 당연히 호흡 측정기 검사가 예정돼 있는 거고, 음주 감지기 그 검사에 명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호흡 측정 당연히 거부하겠다는 것이니까요. 호흡 측정 불응죄가 성립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참고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 재심 심판 절차의 성격 및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가? 그렇죠, 여러분. 자, 이건 되게 재심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한 완전히 새로운 소송 절차다. 그렇죠. 원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원 판결이 제대로 되었는가 이걸 심판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절차입니다. 재심이라는 것은. 그 재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 판결이나 그 무소청은 법률 효가 상실되고 형성에 있다는 기왕의 사유 자체가 효력을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다. 원 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를 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거죠. 요거서 이거 자, 원 판결을 다시 심판해서 판결이 선고돼 확정되면 원 판결의 효력을 잃죠. 그래서 피고인이 어떤 불이익이 있다. 그렇죠. 집행유예 기간 도과해서 형성과 효력을 잃었는데 요걸 다시 집판해가지고 확정되면 불금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해가지고 재심에서 이런 것까지 다 보호해줘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돼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 볼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됐죠? 그 이제 앞은 집행유예에 관한 이야기, 뭐 판례가 뭐 여러 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주면 되겠고요. 또 이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넘어갈게요. 상고기여 제한의 법리 의의와 근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 상고심 절차 우리한테 그렇게 뭐 자주 물어보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가볍게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요. 맨 밑에 5번 볼게요.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을 대상으로 되었던 상황에 한하여 상고 이후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 심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상고심은 사후심이에요. 항소심은 속심이죠. 1심의 심리를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공소장 변경도 되는 거고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심까지 올라가면 우리 포괄일제 기판적 시적 범위는 2심 판결 선고셔야 되는 거죠. 왜? 2심이 속심이니까요. 1심의 심리를 계속 이어서 심리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상고심은요, 사후심이에요. 3심은 2심 판결 선고심까지만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심에서 판단했던 내용만 상고유로 삼을 수 있는 거죠. 2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내용을 상고유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2심 판결 선고시까지 밝힌 내용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온 적도 있는데 그 3심이 사후심이기 때문에요. 2심에서 부정경을 선고했습니다. 소년요. 3심에서 이놈이 19세가 됐어. 성년이 됐다고. 그래도 2심의 부정경 선고는 여전히 적법하게 되는 거예요. 3심에서도 여전히 부정경을 선고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2심 판결 선고시까지를 가지고 판단한 사후심이니까요. 그런데 자 1심에서 소년이었는데 2심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성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1심의 부정경 선고는 위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심에서 어떻게 해요? 정기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 1, 2심은 사실심이니까요. 근데 3심은 법률심이라서 그렇습니다. 됐죠?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요. 뭐 이런 거 있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판단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상고를 제기하면서 법리 오해라 사실 오인의 점을 상고유로 삼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왜? 항소심에서 판단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상고심이 사후심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한번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다시 보세요. 상고심은 항소심에 대한 사후심으로서 항소심의 심판에서 되었던 상황에 한하여 상고 이후 범위 내에서 그 당부를 심사해야 한다. 그 결과 항소인이 항소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위 직권을 심판에서 삼아 판단한 사항이 이외의 사유는 상고유로 삼을 수는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 심판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됐죠? 넘어갈게요. 31번. 재심 나오니까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 재심이란 주제는 우리한테 중요한 주제니까. 여러분 1번부터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줄부터 여러분 이거는 이렇습니다.
판결과 판결서는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판결서는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입증을 하기 위한 어떤 수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결은 판결서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판결은 선고에 의해 효력이 생깁니다. 그 판결서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입증하는 어떤 수리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됐죠? 그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었다면 이게 유죄 판결이라면 이 판결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게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재심 가능하다는 거예요. 판결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멸실되어도 판결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 이것이 있다면 재심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떻습니까? 판결서 내용과 선고한 내용이 다를 때 뭐에 따라 효력이 생깁니까? 판결서입니까? 아니에요. 선고한 내용에 따라 효력이 생깁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판결서와 판결 이것은 다른 개념이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 알고 들어가 볼게요. 1번부터 보세요. 첫 번째 줄 재심 청구의 대상은 유죄 확정 판결이죠. 판결서가 아니고 판결은 선고함으로 성립하고요. 공판 등에서는 판결서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서는 개념적으로 다르다. 판결의 선고 내용과 판결서 내용이 다르면 선고된 내용에 따라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고 판결서는 판결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일 뿐 판결서가 판결 그 자체인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된 다음 멸시돼 존재하지 않더라도 판결이 선고됐다면 판결은 성립하여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유죄 확정 판결이라면 재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거다.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2번도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여러분. 우리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재심 청구 절차를 먼저 진행하잖아요. 그 재심 청구 절차는 실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실체 유죄 무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재심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만 살펴보는 거예요. 이때 증거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 방법은 엄격한 조사가 아니죠. 엄격한 조사는 뭔데? 우리 법이 정한 조사 방법이에요. 엄격한 조사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죠. 엄격한 조사 방식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심 청구를 받은 법원이 재심 사유를 검토할 때 재심 청구 절차 말이죠. 재심 청구 절차는 엄격한 증거 조사는 아니다. 됐죠? 먼저 3번은 구속영장 발부받아야 되는데 구속영장 발부받지도 않고 불법 체포 감금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4번요. 자, 여순 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내란죄 국권 문란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했는데 집행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 재심 이유가 있다. 그렇죠. 이건 판결서가 존재하지 않아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심 가능하다 했죠. 그다음 32. 적시한고 3일로 되어 있었던 것이 너무 기간이 너무 짧다 해가지고 불합치 결정 떨어졌죠. 그렇죠. 이게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습니까? 7일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33번요. 공사일 동일성 부정한 판례. 이 동일성은 여러분 그 규범적 관점까지 고려해서 동일성을 따지잖아요. 여기에 뭐 병원 시상법을 판매하는 배너 광고를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 개수와 시술기를 허위로 기재했다. 뭐 배너의 구매 개수와 그리고 시술기를 허위로 작성한 거. 허위로 이것과 그 밑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 시상법을 판매하는 배너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환자들을 속에 유인 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을 스스로의 의사들에게 지급받은 것은 보호법익이 다르죠. 두 개는 동일성이 없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34. 자, 지금 재심 나오네. 재심 이게 재심은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근데 이것을 좀 알고 이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재심 나오고 뭐 선행범죄, 후행범죄가 나왔다. 선행범죄, 후행범죄가 나왔다. 그러면 선행범죄 기판적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후행범죄 나왔다. 기판적은 선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선행범죄, 후행범죄 나왔다. 재심에 선행범죄, 기판적이 후행범죄 이게 포괄일죄라 하더라도요. 포괄일죄라 하더라도 선행범죄, 확정판의 기판적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먼저 하고 들어가 볼게요. 이거 만약에 동그라미 네모가 있고요, 마름모가 있고요, 동그라미 이때 포괄일죄라 했을 때 여러분 이거부터 해볼게요. 마름모로 네모로요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포괄일죄고 포괄일죄입니다. 동종이죠. 여기 판결이 선고되고 7일 지나서 확정이 됐습니다. 만약 여기 선고됐어요. 여기 선고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기판이 미치죠. 여기는 미쳐 안 미쳐? 안 미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의 범죄고 여기까지가 하나의 범죄고 이 두 개는 동일성이 없죠, 그죠? 이거 여러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A하고 네모하고 말은 뭐 해볼게요. 네모하고 동그라미 해볼게요. 이게 이제 포괄일죄입니다.
포괄일죄인데 처음에요. 이게 네모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포괄일죄예요. 포괄일죄예요. 여기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선고되고 7일 지나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선고됐다 해볼게요. 여기 선고되고 자 선고되고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기판이 미치는 거죠. 이 밑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죠. 여기 이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을 청구해서 이 재심 심판 절차로 왔다는 거죠. 뭐 네모 이 재심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요. 이때 이게 이제 포괄일죄라고 하거든요. 포괄일죄라고. 이 네모하고 동그라미가 이때 이 동그라미를 공장 변경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가? 없어요. 만약에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기소가 돼가지고요. 기소가 돼가지고 자 이것을 여기 이렇게 병합도 가능한가? 이 동그라미 병합하는 것도 안 돼요. 안 된대요. 재심에서는. 요거 확정된 거 다시 재판할 때 요것만 심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부분 있죠. 만약에 이 네모가요 유죄가 선고되고 확정됐을 때 이게 포괄일죄 관계 있다 하더라도 이 네모로 확정된 거 있죠. 동그라미는 기판에 미쳐 안 미쳐? 안 미칩니다. 만약에 동그라미로 유죄가 선고되고 확정이 됐어요. 이거 동일한 포괄일죄니까 혹 저 네모에 대해서 기판이 미치느냐? 안 미친다고요. 방금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여기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심리 가능성이 없었잖아요. 그럼 이거 여기까지 기판이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별개의 범죄가 되는 거죠. 예, 동일성이 없습니다. 동일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동일성이 없으니까 공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도 못하고 저 요거 다시 재판할 때 이걸 병합해서 이렇게 심리를 해가지고 하나형이 떨어지는 것도 안 된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네모로 확정이 되면 기판력은 네모에만 미치는 거고 왜 별개의 범죄인가 동그라미는 우리가 동그라미 확정됐을 때 이 두 개는 별개의 범죄 분리돼 버리잖아요. 재심으로 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에 대해서 기판력은 네모에 미치지 않죠. 요 놈을 이게 선행이잖아요. 선행 범죄 요걸 뒤에 했다 해서 후행 범죄라 하는 거죠. 후행 범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행 범죄가 확정됐을 때 기판력은 선행 범죄에 미치지 않고 선행 범죄가 확정된 기판력은 후행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됐죠?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게 2번 볼까요? 상습범, 선행범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백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후행범죄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그 선행범죄 말이죠.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 동일한 습백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면 재심 판결 이거죠. 여기 재심 판결 이게 재심 판결 이것에 대해서 여기 재심 판결을 해볼까요? 재심 판결 여기 이제 재심 판결 재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범죄란 말이에요. 동일한 습벽인데 재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범죄란 말이죠. 여기에서 혹 기판이 미치느냐? 안 미친다. 아니 안 미친다. 재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면 재심 판결의 기판이 후행범죄에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들이 밑에 쭉 3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1번 볼까요? 1번 그 방가로 1번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 대상 사건과 별개의 공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장 변경하는 것 허용되지는 않는다. 재심 대상 사건의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죠. 이거죠. 공장 변경을 하는 것도 안 되고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뭐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요. 일단 35번이요. 이거 금방 했죠. 34, 35 같은 내용입니다. 정리를 딱 해주세요. 자, 결론. 재심 나오고 선행범죄, 후행범죄 나왔을 때 각각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36번 보호처분. 자, 이 보호처분요. 보호처분. 우리 보호처분 이것은 기소를 못하게끔 돼 있다, 그죠? 그런데 종전 보호처분에서 이번요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법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이라고 했죠.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기소를 못하고 소년법에 송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53조는. 그런데 보호처분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이죠. 그러니까 53조 기소를 했을 때 53조 위배되지는 않는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 소년법도 잘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참고를 하세요. 공장 변경의 필요성. 이 공장 변경은 우리한테도 A급 주제니까 기억을 하세요. 피고인의 방문행사의 실적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러분 우리 방문행사의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공장 변경해야 되는 거죠.
공장 변경 없이 심리에도 방어권 행사의 실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장 변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어권 보장에 실적 불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뭐 방어해 드릴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달리할 가능성 이것까지도 고려한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형이 가벼운 일반법으로 기소한 것을 형이 무거운 특별법으로, 또 특별법이지만요 형이 무겁게 바뀌는 것이라면 그때는 공장 변경이 필요하죠. 그렇죠? 무효교조는요. 이번에 적용법조를 도로법 쭉 가가지고요 이렇게 기재했는데 공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보다 형이 무거운 도로법 이쪽으로 가는 것은 불고불이 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박권 행사의 실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됐죠? 형이 무겁게 바뀌면 공장 변경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38은 형사 비용 보상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정리를 한다 해놓고서 금방 까먹었어요. 어떤 걸 정리해야 될지. 참네. 아이고, 큰일이야, 큰일이야. 여러분, 하나의 범죄요. 하나의 범죄. 일부는 유죄고 일부는 무죄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문에는 뭐를 한다고요? 주문에는 유죄요. 이후에 무죄를 표시한다 했죠. 그때 만약에 이건 판례가 다 있습니다. 자, 이 무죄 부분요. 무죄 부분 이 심리를 할 때 이 만약 구속 수사나 구속 재판 받은 기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서 무죄를 선고하잖아요.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는 이런 것도 있죠. 일부는 실체, 일부는 형식 재판. 주문에는 실체 재판, 유죄, 무죄. 형식 재판은 이유에다 기재를 하죠. 일부 유죄, 일부 무죄는요. 주문은 유죄, 일부 무죄는 이유에다 적어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부분 구속 그리고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구속, 수사 구속 재판 받은 기간이 있으면 이것도 뭐가 된다고요? 형사 보상. 우리 형사 보상 구금 보상이죠. 형사 보상 돼 안 돼? 되죠. 형사 보상 되죠. 우리 이거 했죠. 근데 이제는요 이거는 뭐냐면 형사 보상이 아니고요 비용 보상이요. 비용 보상은 뭔데요? 비용 보상은 우리 무죄가 확정됐을 때 이 구금에 대한 보상은 형사 보상으로 가는 거고, 여러분 우리 변호인 스님 같은 거 하면 변호인 스님료 같은 거 들잖아요. 근데 무죄가 확정됐다면 검사가 기소해가지고 든 비용이잖아요. 변호인 스님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비용 보상을 청구해서 받는 거죠. 그렇죠? 비용 보상은 변호인 스님료 같은 이런 비용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그래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이 부분에 변호인 스님한 그런 비용이 있다면 이것도 비용 보상 가능한가? 가능하겠죠,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형사 보상 된다는 판례도 있고요. 그다음 이 판례는 비용 보상 이것도 되는 거냐?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형사 보상, 비용 보상 다 된다. 됐죠? 판결 이유에서 무죄를 판단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됐죠? 그다음 39. 변호인 대리는 자의 피해자 직경유통이 헌법에서 기면 어우 중요합니다. 이거 헌재 결정인데 변호인 대리는 자요. 이 직경유통권도 기본권이다. 우리 기존에는요 그 변호인 또는 변호인 대리는 자가 신체 구속을 당한 자에게 갖는 직경유통권은 우리 대법원은 34조에서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했죠. 그렇죠? 우리 헌재도 법률상의 권리라고 했다가 기본권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결정이 나왔다가 아예 이제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권. 그래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 대리인자, 물론 이 헌재 결정은 변호인 대리는 자지만 당연히 변호인도 마찬가지겠죠. 이래가 신체 구속을 당한 자에게 갖는 직경유통권이 우리 헌재는 기본권이라 합니다. 그리고 헌재대로라면 모든 접경유통권이 다 기본권이 되는 거죠. 됐죠? 그다음 40번. 이것도 일단 기억은 하세요. 이게 우리 반사불벌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우리 C급 주제는 절대로 아닌데요. 근데 자, 완전히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그 40번에 피해자 변호사가 1심 판결 선고 전 제출한 고소 취소 처벌 불원서만으로 이 사건 공사 중 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적과에 철회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반사불벌죄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누가 한다고요? 피해자 본인이 한다 했죠. 근데 지금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가 고소 취소 처벌 불원서 이것이 과연
과연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즉각이 철회됐다 볼 수 있는가? 그렇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다. 왜? 이때 이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 이쪽에 있어서 변호사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는데요. 그래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그 밑에 찌난 거 보세요. 처벌 불원 의사표시 부존재는 이거는 뭐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우리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에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 요것이 소송 조건이죠. 부존재가 소송 조건이니까 이것을 소극적 소송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소송 조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죠. 예, 직권 조사항이라 할 것이다. 항소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직권 조사 판단해야 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 뒤에 그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행위를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다. 우리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는 거다. 됐죠? 어차피 끝날 게 아니니까요. 10분 쉬었다가 4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만 더 하고 마칠게요.